새벽 3시 40분 윤도철의 전화를 받으신 어머니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집을 나서는 모습이 편의점 CCTV에 포착되었고 불과 20분 후 트럭에 치여 돌아가시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치매 걸린 전 조직 두목 강태민이 떨리는 손으로 꺼낸 녹음기에서 윤도철의 섬뜩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거다. 어머니와 윤도철은 어떤 관계였을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길고 험난했던 작전이 끝나고 나서야 비로소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707 특임단에서 몇 달 동안 진행한 국정원 합동작전은 정말 힘들었죠. 매일 긴장의 연속이었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버텨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끝났고 드디어 어머니를 만날 수 있게 되었어요. 부대에서 나와 시내버스를 타고 가면서 창밖을 바라보니 참 오랜만에 보는 일상적인 풍경이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평범한 하루를 살아가는 모습들이요. 작전 중에는 항상 경계 상태였는데 이렇게 여유롭게 주변을 둘러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새로웠어요. 어머니의 포장마차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정잔의 분식이라는 간판 아래에서 어머니가 바쁘게 움직이고 계시는 모습을 멀리서 보니 가슴이 뭉클했죠. 몇 달 만에 보는 어머니의 뒷모습은 예전보다 더 작아 보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부르자 어머니는 깜짝 놀라며 돌아보셨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저를 반갑게 맞아주시긴 했지만 어머니의 표정에는 어딘가 불안함이 스쳐 지나갔어요. 마치 누군가에게 쫓기는 사람처럼 주변을 두리번거리시더니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저를 반겼습니다. 아이고, 우리 서율이 왔네. 언제 왔어? 연락도 안 하고. 어머니는 제게 안기면서도 계속 불안한 눈빛을 보내셨습니다. 포장마차 안으로 들어가면서 어머니의 손목을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거기에 시퍼런 멍이 들어 있었어요.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의 멍이 손목 주변에 둘러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손목은 어쩐 일이세요? 아이고, 그냥 부딪혀서 그래. 별거 아니야. 어머니는 서둘러 소매를 내리며 대답하셨지만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포장마차 밖을 힐끔힐끔 보시는 게 아니겠어요. 뭔가 심상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오랜만에 만난 어머니를 더 이상 괴롭히고 싶지 않아서 일단 넘어갔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와 함께 포장마차를 정리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중간 어머니가 갑자기 말을 멈추고 밖을 보시는 일이 반복되었어요. 그때마다 저도 자연스럽게 시선을 따라 밖을 봤는데 길 건너편에 검은 옷을 입은 사내들이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도 계속 그 자리에 있더라고요.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두세 명이 번갈아 가며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특임단에서 오랫동안 감시와 대감시 훈련을 받았던 제가 보기에는 명백한 감시였어요. 어머니,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무슨 일이 있겠니? 괜찮다, 괜찮아. 어머니는 계속 괜찮다고 하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손목의 멍, 불안한 표정, 그리고 밖에서 감시하는 사내들까지 모든 것이 어머니가 어떤 위험에 처해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그날 밤 어머니 집에서 함께 잤는데 어머니는 계속 뒤척이셨습니다. 평소에 잠이 깊으신 분인데 그날은 유독 잠을 못 이루시더라고요. 새벽 2시쯤 되어서야 겨우 잠드신 것 같았는데 그마저도 중간중간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칠 후 새벽 5시쯤이었을 거예요. 잠에서 깨어난 저는 어머니가 이미 나가신 걸 알았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포장마차 준비를 하러 가신 것 같았죠. 저도 씻고 나가서 어머니를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한서율 씨 맞으신가요? 저희는 강남경찰서입니다. 경찰서에서 온 전화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인지 물어보니
어머니가 교통사고를 당하셨다는 거였어요. 그것도 새벽 4시경에 큰 길에서 트럭에 치이는 사고를 당하셨다고 했습니다.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죄송합니다만 현장에서 즉사하셨습니다. 전화기를 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어제 밤까지만 해도 제 옆에서 주무시던 어머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급하게 사고 현장으로 달려갔는데 이미 어머니의 시신은 병원으로 옮겨진 후였습니다. 현장을 보니 뭔가 이상했어요. 어머니가 평소에 다니시던 길이 아니었거든요. 포장마차는 반대 방향에 있는데 왜 이쪽으로 오셨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난 시간도 새벽 4시라니 평소 어머니의 생활 패턴과는 맞지 않았어요. 담당 형사에게 자세한 상황을 물어보니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트럭 운전사도 음주나 졸음운전은 아니었고 그냥 갑자기 뛰어나온 어머니를 미처 피하지 못했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저는 뭔가 석연치 않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장례식장을 알아보고 준비를 하는 동안 계속해서 그 의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어머니가 왜 그 시간에 그 장소에 계셨을까? 그리고 며칠 전부터 보였던 불안한 모습들과 손목의 멍들이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 장례식 첫날 조문객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어머니의 포장마차 단골 손님들, 동네분들, 그리고 친척들까지요. 모두들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런데 오후쯤 되어서 예상치 못한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서너 명 들어오더니 어머니의 영정 앞에서 깊숙이 절을 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저에게 다가와서 말을 걸었어요. 정자 누님의 따님이시군요. 저희는 금룡파에서 왔습니다. 금룡파라는 이름을 들은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조직폭력배 집단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어머니를 누님이라고 부른 거예요. 어머니를 어떻게 아시는 건가요? 누님께서는 저희에게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그들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타난 후부터 장례식장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어요. 다른 조문객들이 은근히 자리를 피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친척들마저 일찍 돌아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조용히 군복 단추를 하나씩 풀기 시작했습니다. 특임단에서 배운 대로 위험한 상황에 대비한 거였어요. 언제든지 전투 태세로 전환할 수 있도록 몸의 움직임을 자유롭게 만들어 놓은 거죠. 금룡파 사람들은 1시간 정도 있다가 조용히 나갔지만 나가면서 저에게 명함을 하나 건네주더라고요. 명함에는 금룡파 사무장 김태식이라고 적혀 있었고 뒷면에는 손으로 쓴 글씨로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라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빈소를 지키면서 계속 생각해 보니 뭔가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의 불안한 모습, 손목의 멍, 그리고 감시하던 사내들, 그리고 오늘 나타난 금룡파까지 이 모든 것들이 어머니의 죽음과 연관되어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비로소 결심을 굳혔어요. 어머니의 죽음이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면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요. 그리고 만약 누군가 어머니를 해쳤다면 그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말입니다. 장례를 치른 지 사흘 후 저는 본격적으로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어머니가 왜 조직폭력배들과 연관이 있었는지부터 알아봐야 했어요. 금룡파에서 받은 명함을 보며 한참을 고민했는데 결국 직접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금룡파 사무실은 시내 중심가에 있는 상가 건물 3층에 있었어요. 금룡종합상사라는 간판을 달고 있었지만 누가 봐도 조직 사무실이라는 게 뻔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김태식이라는 사무장이 저를 맞았어요. 정자 누님의 따님이 직접 찾아오시다니 어떤 일로 오셨나요? 어머니가 어떻게 돌아가신 건지 정확히 알고 싶어서요. 그리고 왜 어머니를 누님이라고 부르시는 건가요? 김태식은 잠시 망설이더니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사촌 오빠인 한찬우가 몇 년 전부터 도박에 빠져서 큰 빚을 졌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빚의 보증인이 바로 어머니였다고 했습니다. 찬우 형님이 처음에는 작은 돈을 빌리셨는데 점점 불어나서 결국 5천만 원까지 되었어요. 그런데 형님이 갑자기 잠적을 해버리신 거죠. 제가 듣기로는 찬우 삼촌은 작년에 부산으로 이사를 가셨다고 했는데 사실은 빚을 피해 도망을 간 거였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빚이 고스란히 어머니에게 넘어온 거였어요. 하지만 정자 누님은 정말 좋은 분이셨습니다. 조금씩이라도 갚으시려고 노력하셨거든요. 저희도 누님을 존경해서 최대한 기다려드렸어요. 김태식의 말에 따르면 어머니는 몇 달 동안 포장마차 수입으로 조금씩 빚을 갚아나가고 계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중간 보스 역할을 하는 윤도철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어머니를 계속 압박했다는 거였죠. 윤도철이 어떤 사람인가요? 조직에서 돈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인데 성격이 좀 거칠어요. 특히 돈 문제에 있어서는 절대 양보가 없는 사람이죠. 김태식은 윤도철이 최근에 어머니에게 더 큰 압박을 가했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돈을 갚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의 집과 포장마차까지 넘겨받겠다는 식으로 나왔다는 거였어요. 그것도 위조된 계약서를 들고 말입니다. 위조된 계약서요? 네, 찬우 형님이 빚을 질 때 누님의 재산을 담보로 잡았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만들어 온 거예요. 하지만 누님은 그런 계약서에 서명한 적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상황이 명확해졌습니다. 윤도철이 어머니를 협박하기 위해 가짜 계약서를 만들어 왔고 어머니는 그것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본 손목의 멍들도 아마 그들의 협박 과정에서 생긴 것 같았습니다. 그럼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에도 윤도철이 압박을 가했다는 건가요? 사실 그렇습니다. 사고 나기 이틀 전에 윤도철이 누님을 찾아가서 마지막 통첩을 했어요. 이번 주 안에 모든 걸 정리하지 않으면 더 큰 일이 날 거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김태식은 말을 이어가면서 점점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사실 자신들도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걸 인정했거든요. 그럼 윤도철이 어머니를 죽였다는 건가요? 직접적으로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누님이 너무 큰 압박을 받고 계셨던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윤도철이 누님을 만난 다음 날 밤에 사고가 났으니까요. 저는 이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윤도철의 지속적인 협박과 압박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걸 말이에요. 어쩌면 어머니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로 윤도철이 직접 손을 댔을 수도 있었습니다. 윤도철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그건 위험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정말 무서운 사람이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어머니를 괴롭히고 결국 죽음으로 몰고 간 그 사람을 반드시 만나야 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당하신 일에 대해 정확한 진실을 들어야 했습니다. 김태식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결국 윤도철의 연락처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조심하라는 당부를 여러 번 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각오를 다진 상태였습니다. 특임단에서 배운 모든 것을 동원해서라도 어머니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겠다고 다짐했거든요. 윤도철을 만나기 전에 먼저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해야 했습니다. 김태식에게서 들은 이야기만으로는 부족했거든요. 저는 먼저 찬우 삼촌을 찾아가기로 했어요. 부산에 있다고 했으니 직접 가서 만나야 했습니다. 부산까지 가는 기차 안에서 계속 생각해 봤는데 이 모든 일의 시작이 찬우 삼촌의 도박 빚이었다는 게 화가 났어요. 어머니가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셨는데 사촌 오빠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셨다니 정말 억울했습니다. 찬우 삼촌은 부산 서구의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어요. 문을 열어주는 삼촌의 얼굴을 보니 완전히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면서 어머니 영정 앞에서 절을 하더라고요. 서유라, 삼촌이 죄를 졌다. 정자 고모를 이렇게 만든 게 다 내 잘못이야. 찬우 삼촌은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작은 돈을 빌렸다고 했어요. 생활이 어려워서 100만 원 정도만 빌렸는데 그게 점점 불어나면서 결국 5천만 원까지 된 거였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금룡파에서 어머니를 보증인으로 세우자고 했을 때 어머니가 모르게 서류를 조작했다고 했어요. 고모님은 아무것도 모르셨어. 내가 고모님 도장을 훔쳐서 서류에 찍은 거야. 정말 미안해, 서유라. 삼촌의 말을 듣고 나니 더욱 화가 났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아무 잘못이 없으셨는데 모든 걸 뒤집어 쓰고 돌아가신 거였어요. 하지만 화를 내봤자 이미 일어난 일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삼촌, 윤도철이 어머니에게 어떤 식으로 압박을 가했는지 자세히 말해주세요. 찬우 삼촌은 몇 달 전부터 윤도철이 직접 어머니를 찾아가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정중하게 돈을 갚아달라고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위협적으로 변했다는 거였어요. 마지막에는 고모님의 포장마차와 집을 모두 넘겨받겠다고 했어. 그리고 위조된 계약서까지 들고 와서 고모님을 협박했다고 하더라고. 삼촌은 어머니가 마지막 며칠 동안 계속 전화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서 정말 죽고 싶다는 말씀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부산에서 돌아와서 저는 사고 현장을 다시 자세히 조사해 봤습니다. 경찰에서는 단순 사고로 처리했지만 뭔가 놓친 게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현장 주변 상가들을 돌아다니면서 혹시 블랙박스나 감시 카메라가 있는지 확인해 봤어요. 다행히 사고 지점에서 100m 정도 떨어진 곳에 편의점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 감시 카메라가 사고 현장 쪽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편의점 사장님께 부탁해서 그날 새벽 영상을 확인해 봤는데 정말 충격적인 장면을 발견했어요. 어머니가 사고 나기 10분 전쯤에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그 길로 향하고 계시는 모습이 찍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니의 표정이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전화를 받고 나서 완전히 넋이 나간 상태로 걸어가시는 모습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어머니의 휴대폰 기록이었어요. 경찰에서 가져온 어머니의 유품 중에 휴대폰이 있었는데 사고 당일 새벽 3시 40분에 미지의 번호로부터 전화가 온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 번호를 추적해 보니 바로 윤도철의 번호였어요. 즉, 윤도철이 새벽에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서 어딘가로 나오라고 했고 어머니가 그 전화를 받고 나간 지 10분 만에 사고를 당하신 거였습니다. 이제 확실한 증거가 생겼어요. 하지만 아직 부족했습니다. 윤도철이 전화를 걸었다는 것만으로는 살인 혐의를 증명할 수 없거든요. 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저는 금룡파의 조직 구조를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김태식에게 다시 연락해서 만났는데 금룡파에는 윤도철 위에 강태민이라는 조직의 두목이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강태민은 몇 년 전부터 조직에서 손을 뗀 상태라고 했습니다. 강태민 형님은 지금 요양원에 계세요. 치매가 좀 있으셔서 예전 기억들을 많이 잃으셨거든요. 그런데 김태식의 말에 따르면 강태민이 가끔 정신이 맑을 때가 있다고 했어요. 그럴 때면 예전 일들을 생생하게 기억하신다는 거였죠. 혹시 강태민이 윤도철의 행동에 대해 뭔가 알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강태민을 만나기 위해 요양원을 찾았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을 만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조직폭력배 두목이었던 사람이니까 무섭고 위압적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만난 강태민은 그냥 평범한 할아버지였어요. 7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강태민은 요양원 정원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간병인 분께서 안내해 주면서 오늘은 비교적 정신이 맑은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가끔 기억이 뒤섞일 수 있으니 조심스럽게 대화하라고 당부하셨어요. 안녕하세요, 강태민 어르신. 저는 한서율이라고 합니다. 한서율? 어디서 들어본 이름인데. 강태민은 저를 한참 바라보더니 갑자기 눈이 번쩍 뜨였어요. 그러면서 정자라는 이름을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자, 한정자. 그래, 정자가 딸이 있다고 했지. 군인이라고 했나? 어머니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신 걸 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치매가 있으시다고 했는데 어머니에 대한 기억은 또렷하게 남아 있으시더라고요. 네, 어머니를 아시는군요. 어머니가 며칠 전에 돌아가셨어요. 뭐라고? 정자가 죽었다고? 강태민의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방금까지 흐릿하던 눈빛이 갑자기 예리해지면서 마치 예전의 조직 두목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윤도철이라는 이름을 들으니 완전히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식이 정자를 죽인 거야?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어머니를 계속 협박했던 건 사실이에요. 강태민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더니 갑자기 일어나서 자신의 방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따라가 보니 작은 서랍에서 녹음기 하나를 꺼내더라고요. 이걸 들어봐. 녹음기에서 나온 소리는 윤도철과 강태민의 대화였습니다. 몇 달 전에 녹음된 것 같았는데 윤도철이 강태민에게 어머니 문제에 대해 보고하는 내용이었어요. 형님, 한정자 때문에 골치가 아픕니다. 계속 버티고 있어서 말이에요. 정자는 좋은 사람이야. 너무 심하게 하지 마라. 하지만 돈은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나가면 다른 놈들도 우습게 볼 거예요. 그래도 정자는, 형님, 이제 조직 일에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녹음기에서 나오는 윤도철의 목소리는 점점 위협적으로 변했어요. 심지어 마지막에는 강태민에게까지 반말을 하면서 자신이 모든 걸 처리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 자식이 나를 무시하기 시작한 게 작년부터야. 내가 치매에 걸렸다고 해서 아예 조직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해. 강태민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윤도철의 행태를 설명했습니다. 원래 금룡파는 폭력보다는 회유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선호했다고 해요. 하지만 윤도철이 실권을 잡기 시작하면서 점점 과격한 방법을 쓰기 시작했다는 거였습니다. 정자도 그 피해자 중 하나였어. 나는 정자를 건드리지 말라고 했는데 저 자식이 내 말을 무시하고 계속 압박을 가한 거야. 강태민은 계속해서 윤도철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윤도철이 어떻게 어머니를 괴롭혔는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떤 협박을 했는지까지 상세하게 기억하고 계셨어요. 며칠 전에 윤도철이 나한테 와서 정자 문제가 해결됐다고 하더라고. 그때는 뭔 소리인지 몰랐는데 이제 보니 정자가 죽은 걸 말하는 거였구나. 가장 충격적인 건 윤도철이 어머니의 죽음을 미리 계획했을 수도 있다는 강태민의 증언이었어요. 사고 전날 윤도철이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거다라고 말했다는 거였거든요. 이 녹음기에는 윤도철이 한 말들이 다 들어있어. 정자를 어떻게 협박했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뭘 했는지까지 말이야. 강태민은 녹음기를 제게 건네주면서 이걸 가지고 윤도철을 법정에 세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자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정의를 실현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나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정자만큼은 억울하게 죽어서는 안 돼. 저 자식을 반드시 처벌받게 해야 해. 녹음기를 받아들고 나니 드디어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한 기분이었습니다. 윤도철의 자백과 협박 내용이 모두 녹음되어 있었고 심지어 어머니의 죽음을 암시하는 발언까지 있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무서웠어요. 이제 정말로 윤도철과 정면 승부를 해야 한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상대는 조직폭력배이고 저는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었어요. 요양원을 나오면서 강태민이 마지막으로 해주신 말씀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서유라, 조심해라. 윤도철은 정말 위험한 놈이야. 하지만 포기하지는 마라. 정자를 위해서라도 끝까지 해내야 해. 강태민에게서 받은 녹음기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내용을 전부 들어봤습니다. 윤도철이 어머니를 협박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어요. 특히 한정자가 계속 버티면 다른 방법을 써야겠다는 부분과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것이라는 발언은 명백한 살인 예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이제 경찰에 신고할 차례였어요. 하지만 그 전에 찬우 삼촌에게 연락해서
증인으로 나서달라고 부탁해야 했습니다. 삼촌이 위조 서류 작성 과정과 윤도철의 협박에 대해 증언해 주신다면 더욱 확실한 사건이 될 테니까요. 부산에 있는 찬우 삼촌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처음에는 무서워서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윤도철이 보복할까봐 걱정된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제가 강태민의 녹음기 이야기를 하자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서유라, 그럼 내가 서울로 올라가마. 고모님을 위해서라도 해야 할 일이지. 삼촌이 서울로 올라오시기로 한 다음 날 저는 윤도철에게 직접 연락을 해봤습니다. 더 이상 숨어서 증거만 모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상대방도 저의 존재를 알고 있을 테니 정면으로 맞서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윤도철 씨죠? 저는 한정자의 딸 한서율입니다.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아, 정자네 딸. 그래, 만나자. 우리도 할 말이 있어. 윤도철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지만 뭔가 섬뜩한 느낌이 있었어요. 만날 장소는 윤도철이 정했는데 시외각에 있는 폐공장 근처라고 하더라고요. 분명히 함정일 게 뻔했지만 저는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약속 장소에 가기 전에 찬우 삼촌과 함께 경찰서에 들러서 녹음기와 모든 증거 자료를 제출했어요. 그리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제 휴대폰에 위치 추적 앱을 설치하고 삼촌에게는 제가 2시간 안에 연락이 안 되면 경찰에 신고하라고 부탁했습니다. 폐공장 근처에 도착하니 윤도철이 벌써 와 있었어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라 부하 2명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저는 특임단에서 배운 대로 주변 지형을 빠르게 파악하면서 만약의 상황에 대비했습니다. 한서율 씨 만나서 반갑네요. 정자 씨 딸답게 용감하군요. 윤도철은 비아냥거리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맞았습니다. 키가 크고 건장한 체격에 눈빛이 매우 차가웠어요. 확실히 위험한 사람이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를 왜 그렇게 괴롭히셨나요? 그리고 사고 당일 새벽에 왜 전화를 하셨죠? 아, 그걸 알고 있구나. 역시 군인 출신답네. 하지만 증명할 수 있어? 윤도철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여유롭게 담배를 피우면서 저를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부하들에게 신호를 보내더라고요. 사실 우리도 할 말이 있어. 내 어머니가 우리 조직에 끼친 피해에 대해서 말이야. 무슨 피해요? 어머니는 피해자예요. 피해자?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내 삼촌이 만든 빚을 떠안고서는 계속 버텼잖아. 그것도 우리를 무시하면서. 윤도철의 말투가 점점 거칠어졌어요. 그리고 부하들이 슬금슬금 저를 포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제 목을 조르는 거였어요. 3번째 부하가 몰래 뒤로 돌아와서 저를 기습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특임단에서 대테러 훈련을 받았거든요. 즉시 팔꿈치로 상대방의 명치를 가격하고 돌아서서 무릎차기를 날렸어요. 이 여자 만만하게 봤더니 윤도철이 소리를 지르면서 나머지 부하들에게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전투 태세에 들어가 있었어요. 첫 번째 부하가 달려들자 옆으로 피하면서 발목을 걸어 넘어뜨렸고 2번째 부하는 정권 지르기로 제압했습니다. 이런, 생각보다 만만하지 않네. 윤도철이 직접 나서려는 순간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찬우 삼촌이 약속 시간보다 일찍 신고를 하신 모양이었습니다. 윤도철은 잠시 망설이더니 부하들을 데리고 도망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미 경찰들이 공장 주변을 포위한 상태였습니다. 결국 윤도철과 부하들은 모두 체포되었어요. 그런데 윤도철이 끌려가면서 저에게 소리쳤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야. 너 같은 애송이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을 줄 알아? 그 말이 단순한 허세가 아니라는 걸 곧 알게 되었어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동안 담당 형사가 안 좋은 소식을 전해준 거였거든요. 윤도철이 좋은 변호사를 선임했네요. 그리고 녹음기 증거에 대해서도 불법 취득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더 심각한 건 경찰 내부에 금융파와 연결된 사람이 있다는 의혹이었습니다. 수사 정보가 새어나가고 있다는 거였어요.
윤도철이 체포되기 전에 이미 증거 인멸을 할 시간을 벌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경찰서에서 나온 지 이틀 후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윤도철이 보석으로 풀려났다는 거였어요. 변호사가 구속적부 심사를 신청했고 법원에서 증거 부족을 이유로 보석을 허가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담당 형사인 박 형사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목소리에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서율 씨, 정말 죄송합니다. 녹음기 증거가 법정에서 인정받기 어려울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윤도철이 직접 협박한 내용이 다 들어있는데요. 문제는 그 녹음기를 강태민 씨가 몰래 녹음한 거라는 점이에요.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한 건 불법 증거로 분류될 수 있거든요. 박 형사의 설명을 듣고 나니 절망감이 몰려왔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구한 결정적 증거가 법정에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니요. 게다가 강태민의 치매 때문에 증인으로서의 신빙성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럼 어머니 휴대폰의 통화 기록은 어떤가요? 그것만으로는 살인을 입증하기 어려워요. 윤도철 측에서는 단순히 채무 독촉 전화였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더 큰 문제는 찬우 삼촌의 증언마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윤도철이 풀려난 후 삼촌에게 연락이 왔다고 해요. 직접적인 협박은 아니었지만 가족들 안전을 위해서 신중하게 행동하라는 식의 암시적 위협이었다고 했습니다. 삼촌에게 전화를 걸어보니 목소리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서율아, 미안하다. 삼촌이 겁이 나서 더 이상 도와줄 수 없을 것 같아. 삼촌,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끝까지 해야 하지 않나요? 하지만 우리 가족들까지 위험해질 수 있어. 윤도철이 어떤 놈인지 알잖아. 결국 삼촌마저 증언을 철회하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 순간 정말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유일한 증인까지 잃게 된 거였으니까요. 설상가상으로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박 형사가 조심스럽게 말해준 건데 경찰 내부에 정말로 금융파와 연결된 사람이 있다는 거였어요. 수사 정보가 계속 새어나가고 있어요. 윤도철이 우리 움직임을 미리 다 알고 있다는 뜻이죠. 그럼 누가 정보를 흘리는 건가요?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상당히 높은 직급의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박 형사는 저에게 당분간 조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윤도철이 복수를 시도할 수도 있다는 거였어요. 실제로 그날 밤부터 집 주변에서 수상한 사람들이 목격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검찰청에 직접 찾아가기로 했어요. 경찰 수사에 한계가 있다면 검찰에서라도 제대로 된 수사를 해달라고 요청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담당 검사는 현재 가지고 있는 증거만으로는 기소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정황 증거는 많지만 직접적인 살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거였어요. 한서율 씨 입장에서는 억울하시겠지만 법정에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그럼 어머니는 그냥 억울하게 죽어야 한다는 건가요?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오신다면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검찰청에서 나오는 길에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법이라는 게 이렇게 무력할 수 있다니요. 어머니를 죽음으로 내몬 놈이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데 법은 그를 처벌할 수 없다고 하니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 영정 앞에 앉아 있는데 정말 미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겠다고 다짐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 자신이 한심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무능해서 윤도철을 처벌하지 못하겠어요. 그때 갑자기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인데 누가 올까 싶어서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봤어요. 그런데 김태식이 서 있었습니다. 서율 씨, 큰일 났어요. 윤도철이 강태민 형님을 해치려고 해요. 김태식의 말에 따르면 윤도철이 강태민을 제거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거였어요. 녹음기를 만든 장본인을 없애버리면 증거도 완전히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요양원으로 가야 해요. 늦으면 형님이 위험해요.
저는 즉시 김태식과 함께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모든 게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설령 강태민을 보호한다고 해도 법정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증거는 여전히 부족했으니까요. 어머니의 복수는 이렇게 실패로 끝나는 건가 하는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했을 때 다행히 강태민은 무사했습니다. 하지만 윤도철의 부하들이 요양원 주변을 맴돌고 있다는 목격담이 있었어요. 저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강태민의 안전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강태민을 만나면서 뜻밖의 희망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강태민이 제게 또 다른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하신 거였습니다. 서유라, 내가 아직 말 안 한 게 있어. 윤도철이 정자를 협박할 때 내가 몰래 영상을 찍어둔 게 있어. 영상이요? 내 휴대폰에 저장해뒀는데 윤도철이 정자에게 직접 위협을 가하는 장면이 찍혀 있어. 강태민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서 보여주셨어요. 화질은 좋지 않았지만 윤도철이 어머니를 협박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계속 버티면 큰일 날 줄 알아라며 어머니의 손목을 잡고 위협하는 모습까지 있었어요. 왜 이걸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치매 때문에 깜빡했다가 방금 생각난 거야. 나이 들면 기억이 자꾸 왔다 갔다 해서.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협박은 증명할 수 있어도 살인은 다른 문제였거든요. 그때 김태식이 중요한 정보를 하나 더 알려주었어요. 서율 씨, 사실 제가 아는 게 하나 더 있어요. 윤도철이 사고 당일 밤에 술집에서 만취 상태로 떠들어댄 내용이 있거든요. 김태식의 말에 따르면 윤도철이 술에 취해서 한정자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되었다면서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다는 거였어요. 그것도 여러 사람들 앞에서 말이죠. 그 술집 사장이 제 친구예요. 윤도철이 한 말을 다 기억하고 있어요. 저는 즉시 그 술집으로 가서 사장과 그날 밤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모두들 윤도철의 발언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특히 이제 한정자는 영원히 입을 다물게 되었다는 말까지 했다고 증언해 주었습니다. 이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강태민의 영상, 어머니 휴대폰의 통화 기록, 술집에서의 자백성 발언, 그리고 찬우 삼촌의 증언까지. 각각은 약했지만 모두 합치면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검찰청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새로운 증거들을 모두 가지고 가면서 담당 검사에게 재수사를 요청했어요. 이 정도면 기소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담당 검사는 새로운 증거들을 검토한 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강태민의 영상과 술집에서의 목격 증언이 결정적이었어요. 윤도철을 협박과 공갈 혐의로 먼저 기소하고 수사 과정에서 살인 혐의까지 추가로 입증해 보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찬우 삼촌을 다시 설득해야 했어요. 새로운 증거들이 나온 상황에서 삼촌의 증언이 있다면 더욱 확실해질 테니까요. 부산까지 다시 내려가서 삼촌을 만났습니다. 삼촌, 이제 윤도철을 확실히 처벌할 수 있어요. 삼촌만 용기를 내주시면 됩니다. 정말로 그럴 수 있을까? 새로운 증거들을 보여드리니 삼촌도 마음을 바꾸셨어요.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끝까지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법정에서 증언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을 때 윤도철은 여전히 자신만만해 보였어요. 하지만 차례차례 제출되는 증거들 앞에서 점점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강태민의 영상이 법정에서 재생될 때는 완전히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 한정자를 지속적으로 협박하고 위협하여 극도의 정신적 고통을 가했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판사의 선고는 무기징역이었습니다. 직접적인 살인은 입증되지 않았지만 지속적인 협박과 위협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점에서 중형이 선고된 거였어요. 금룡파의 다른 조직원들도 각각 10년에서 15년의 실형을 받았습니다. 판결이 나온 후 법정을 나오면서 정말 오랜만에 마음이 편해졌어요.
어머니의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풀어드릴 수 있게 된 거였으니까요. 그로부터 한 달 후, 저는 전역을 결정했습니다. 특임단에서의 생활도 의미 있었지만, 이제는 다른 삶을 살고 싶었어요. 어머니가 운영하시던 포장마차 자리에는 작은 추모 벤치를 설치했습니다. 사랑하는 딸 서율에게 강함은 기술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는 의지에서 나온다. 어머니가 벤치에 새긴 문구를 보면서 어머니의 마지막 가르침을 되새겼습니다. 제가 윤도철과 맞서 싸울 수 있었던 건 특임단에서 배운 기술 때문이 아니라 어머니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이제 저는 평범한 딸로 돌아가서 어머니가 원하셨던 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가끔 추모 벤치에 앉아서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생각해 보곤 해요. 어머니의 사랑이 제게 준 힘을 잊지 않고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